네, 오늘은 챕터 8, 콘볼드 생명망 나간 차례이고요. 네, 날씨가 사실 정도로 지금 다들 바쁘진 없으죠? 네, 다들 몸 조심하시고, 네, 오늘 챕터 8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챕터 7이, 포스트론 위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딥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모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배워봤고, 이제 그 다음에 콘볼드 생명망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이 콘볼드 생명망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그 퍼셉트론을 제가 쉽게 얘기했죠. 그 뉴런의 비유한 거였죠. 뉴런을 따라하기 위해서 퍼셉트론에 대한 그 연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컨볼루션은 뭐냐면 뉴런이 아니라 시신경이에요. 네, 여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신경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닫힌 퍼셉트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 두뇌를 모방한 모델, 뉴런, 뭐 인간 두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에 있는 뉴런을 모델로 찬원이 돼서 이제 컴퓨터 비전 발전에 이제 공헌을 했지만 그 한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퍼셉트론을 2차원 구조의 영상을 1차원으로 변환해야 하는 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환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정보 손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들 보는 시야는 보통 우리가 3차원이지만 일반적으로 2차원이죠. 네, 그래서 2차원 영상을 추출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게 8000일. 네, 모나리자 영상을 볼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간의 시식명의 시각이에요. 네, 그래서 수용장이라고 하는 작은 영역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는데 이러한 발견이 이제 컨볼루드 신경망이라는 이 모델을 발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컨볼루드 신경망이 지금 현재까지 딥러닝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로 자리를 잡은 계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시야지만 보통은 뭐 동물의 시신경 조금은 다르지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시각뿐만 아니라 생체 시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컨볼루드 신경망의 의미는 매우 다채롭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나 검출 그리고 분할 추정 등의 일체 인식을 위해서 활용이 되죠. 사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인간의 시각이 3차원 아니냐 우리는 원본을 구별할 수 있잖아 하지만 사실 우리가 3차원 원본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안구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눈은 2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2차원을 구별할 수 있는 안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우리는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가까운 거를 볼 때 이 눈동자를 가운데로 모아주고 또 먼 거를 볼 때 이 눈동자가 조금 더 이제 바깥으로 각도가 덜 휘어지겠죠. 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뇌에서 3D로 변환을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눈 자체는 원래 2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컨볼루드 신경망이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 게임 인공지능, 또 화면 장면을 분석하는 데 활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새 많이 있죠. 여러분들 뭐 예전에 흑백 사진을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입혀가지고 컬러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어떤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어떤 이제 인물들 여기에 뭐 AI 기술을 입혀서 이제 자연스럽게 웃게 나오는 웃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콘볼루드 신경망의 원리가 네오 코그니트론, 네. 1980년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98년에는 표를 인식하는 실용 시스템 제작에 활용한 사례가 발표되었다. 굉장히 좀 오래됐죠. 98년이면은 26년 전인데 지금부터.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못 받았다 그래요. 근데 2012년에 요 ILS, VRC 요 대회에서 이 자연 영상 인식에서 알렉스 내셔널 무비 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회를 통해서 널리 알렸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 발상을 보면 컨볼루션 심리학의 발상을 보면 그림 8.2에 보시면 이 삼각형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이게 단순한 영상인데 이 영상 A의 삼각형이 회전하고 이렇게 영상 B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삼각형을 분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닫힌 퍼셉트론을 이용을 하면 얘가 이제 1차원으로 풀어 헤쳐버려요. 픽셀이. 네,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사라지죠. 네. 그래서 닫힌 퍼셉트론은 화소의 연결성을 쓸 수 없어 개별 화소를 보고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닫힌 퍼셉트론이 빅리스트나 그리고 사이바 이렇게 발음을 어쨌든 장난감 데이터조차 정확도가 낮대요. 그리고 이미지 내지나 포토 그것들 데이터들은 거의 이제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이미지 내지나 포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내지나 포토가 이 컴퓨터 비전이나 어떤 딥러닝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포토나 이런 거 자체가. 여기 아마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고 깊은 닫힌 퍼센트론조차도 이런 것들을 얻는데 이제 55%밖에 안 됐다 정확도가.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챕터 7의 뒷부분에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했더라도 나중에 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 7.17 앞에서 보면 이제 완전 연결 구조. 완전 연결 구조는 이제 처음에 입력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거미줄처럼 몇 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 연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조가 256 곱하기 256 컬러 영상 입력하면 입력층에 이렇게 노드가 있어야 되는데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 그 3은 이제 RGB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층에 가운데 층에 2048개 노드가 있으면 그 층에만 4억 개 이상의 가중치가 있다. 각각의 곱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콘셉트론을 이용해서 분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챕터 8 전반부에는 거의 이제 설명 위주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림 8.3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의 망막이 나와요. 그리고 작은 육각형으로 표시된 것이 망막에 많이 있는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광수용 세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주위 광수용 세포랑 보라색으로 표시한 세포가 모여서 수용장이라는 물질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수용장의 광수용 세포는 빛을 감지한 빛의 강도를 확신으로 바꿔서 수평세포 또는 양극세포로 전달한대.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시승의 메커니즘을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는 알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확신으로 바꿔서 수평세포나 양극세포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수평세포와 양극세포는 신호를 모아서 발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용장 하나는 영상 특정 위치를 분당하며 또 망망에 붙어 수많은 수용장이 영상 전체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시진경이 우리의 시진경이 어떻게 영상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신경망의 역사가 있는데 아까 1980년도 여기서 후쿠시마가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 코크니트론을 발표를 했는데
네, 위에서 원으로 표시한 문제 수용자, 그리고 첫 번째 층은 대비, 특징을 추출하고 두 번째 층은 엣지를 추출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 8.3의 B,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 다른 서로 파트별로 나눠서 한쪽은 대비, 한쪽은 또 엣지, 이렇게 추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또 각 층에는 특징 맵이 이제 중간중간 연산한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2차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는 보면은 퍼셉트론이랑 비슷하죠. 이 구조 자체는. 그래서 퍼셉트론은 여러 가지 입력층이 있고, 층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수만 개가 있는데, 수억 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얘도 반면에 지금, 네, 이 컨볼루션 신경망도 2차원과 관련된 2차원에 대한 요층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요거 U0, UG, US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가중치가 되겠고요. 가중층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컨볼루션 연산, 그러니까 챕터 아마 3인가 4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변화하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여기서는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98년도에 이 루쿠디라는 사람이 미네5 층이 5개인 컨볼루션 신경망을 제안했대요. 그래서 이 미네5는 숲에 적힌 이 필기 문자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네스코 인식에 작용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실생활에 응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2010년도 이미지 넷에 대한 사례가 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2010년도에 이제 아까 말했던 요 ISVRC, 이미지는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닝제이션 챌린지, 요 대회가 개최가 되었다고 해요. 2010년도에. 그래서 이 대회가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컨볼루션 신경망을 어떤 팀이 더 잘 구현하나 막 이런 대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만 장의 훈련 집합이랑 5만 장의 검증 집합 그리고 15만 장의 테스트 집합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제공해주고 아마 이제 이게 고양이 어떤 그 종류별로 대회를 쭉 해주고 이렇게 어떤 부류인지 요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망이 예측한 1순위 부류가 정답과 맞으면 1순위 맞춘 것으로 간주하고 또 5순위 부류 그러니까 부류별로 이렇게 순위가 나열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부류별로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1순위 오류율과 5순위 오류율로 등수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첫 해였으니까 5순위 오류율이 28.2%.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팀이 우승을 했대요, 처음에. 그럼 이제 아마 예상을 하기로 다른 팀들은 조금 더 오차율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특징 분석이 앞에서 이제 지금 여기는 특히 이거는 이제 챕터 5랑 6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또 2011년도에 우승한 팀은 25.8%로 전년도 대비 2.4% 이렇게 향상을 했대요. 그리고 2012년도 토론토 대학의 힌턴 교수와 그 제자인 트리제브스키가 알렉스 네지라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해서 오차율이 15.3%를 달성했대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아주 그 오차율이 적은 경이로운 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전년도에 대해서 2010년도에서 11년도 사이에는 2.4%만 개선이 됐는데 2012년도 1년 후에는 오차율이 거의 뭐 10%만큼도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아마 개발이 엄청 확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10.5% 오류를 줄여줬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딥러닝 연습에 그렇게 평가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비전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뭐 이렇게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2014년도로 넘어가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VGG 넷이랑 구글 넷이 각각 7.3%랑 2.7% 엄청나게 또 개선을 한 거죠. 2년 만에. 그리고 그 다음 1년 지나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즈넷이 그리고 3.5%. 거의 이제는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최 측이 2010년도에 이제 개최를 해서 5년 만에 이제 이거를 막을 내려요. 이제 이상은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2015년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시한 요게 3.5%였잖아요. 그리고 이때 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알파고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코딩의 붐이 불었을 때가 정확히 알파고 기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파고 전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코딩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이 코딩에 대한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다 해가지고 막 점점 더 학원도 생겨나고 그랬는데 사실 이 전부터 이미 미국이나 어떤 유럽 국가, 캐나다 이런 데서는 이미 기반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되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알아주기 전부터 개발을 쭉 해와가지고 이제 대회까지 열어서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웬만한 대기업 이상들의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대회까지 한 상태가 이미 2015년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그죠?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야 이 코딩에 대한 뭐 인공지능 열풍이 좀 불어났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얼만큼 이제 우물한 개구리나 요게 조금 더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력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력, 뭐 삼성이나 LG나 어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이미 미국에서는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해서 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시야를 넓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지금 시기에 취업 잘 되고 막 되게 호황을 누리면 이런 것도 생각할 사실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모든 위기는 사실 기회로 바꿀 수 있으니까 딱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2014년도면은 이때 거의 7.3%, 6.7% 오차를 달성한 게 이미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98년도에 리넷이라는 리넷5라는 게 5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52층. 그러니까 퍼센트로 비유하자면 능력층이 15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근데 사실 이때도 거의 이제 그 발전 어떤 개발에 막 그 스포트를 낼 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아마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몇억 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빨라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초기에는 이 신경망의 초기에는 주로 문제제품에 집중을 했는데 상당한 성공을 달성한 후에는 또 검출이나 분야, 추정 문제에 또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챗 GPT 5.1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론까지도 이게 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이제 하나 추론이 나왔으면은 컴퓨터 비전에서도 이게 금방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언급했던 이거 외에도 추론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어쨌든 10년 전에 RCNN이라는 게 등장했대요. 이게 이제 물체 검출을 위한 알고리즘이고, 그 뒤에 이제 업데이트 버전, 페스트 RCNN, 페스터 RCNN, 그리고 마스크 RCNN 이렇게 발전합니다. 지금 마스크 RCNN 논문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출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해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그 검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3장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너무 챕터가 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지금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간 모델도 여러 가지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불어서 발전을 거듭했죠. 그래서 이 활성함수, REA, 활성함수가 발견이 되고, 또 활성함수의 다양한 변종들, 사실 뭐 말이 변종이지 거의 뭐 업데이트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실함수를 고쳐 엔트로피아 여러 변종이 여기 쓰고 있다. 결국엔 이제 손실함수를 줄이기 위한 이런 활성함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최적화 모델, 옵티마이저로는 이런 모델이 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뒷정리의 성공 요인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뭐 정리하자면, 데이터셋이 커졌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는 게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단어를 많이 알수록 영어를 잘할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인공신경망 그리고 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잘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GPU의 병렬 처리, 그러니까 GPU 성능이 빨라지니까 당연히 이게 또 빨라집니다. GPU 그래픽카드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콘드 성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딥러닝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식림물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컨볼루션 연산이 앞서 저희가 배웠던 3.4절에 있는 컨볼루션 연산, 그러니까 뭐 영상을 침식하느냐, 뭐 MOC 필터라든지 혹은 뭐 샤프닝 필터 이런 거 필터를 적용한 그 연산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컨볼루션 식림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4절에 있는 걸 보면은 뭐 소배 엣지 필터라든지 수직 엣지나 수평 엣지라는 특징 검출을 해서 특징력을 생성하잖아요. 이런 결과를 어떤 영상을 변조로 해서 결과를 내고.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필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물체를 검출하는 분야인데 최적인지, 그리고 데이터에 맞는 필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컨볼루션 식림망이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최적의 필터를 자기 스스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먼저 컨볼루션 층과 플레인 층이 있는데, 먼저 컨볼루션 층에 이거를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너무 좋을까? 좀 너무 좋구나. 일단 설명을 하거든. 이렇게. 컨볼루션은 입력 특징 맵. 그러니까 제일 초기 맵이죠. 초기 사진. 그리고 여기에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특징 맵을 출력합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뭐 MOC 필터가 될 수 있고, 단순한 이런 그 컨볼루션 연산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특징 맵, 그러니까 결과물을 출력을 해요. 그리고 입력 특징 맵에 K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 두께가 K, M 곱하기 N이다. 그리고 이 모양이 3차원 텐서라고 얘기하는데, 뭐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RGB 채널은 3채널이지만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될 수도 있고,
이 채널은 사실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채널이 되겠고, 그 다음에 M 곱하기 N은 픽셀 개수 됩니다. 그리고 필터는 여러분들이 다 봤던 이 K고, 깊이가, 그리고 H 곱하기 H, 보통 3 곱하기 3이나 5 곱하기 5. 여러분들 그 챕터 3에서 배웠던 그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그리고 활성함수를 적용해서 그 연산을 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컨볼루션 연산에 들어가는 필터의 개수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 챕터 3에서는 저희가 필터 하나만 가지고 연산하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이 필터가 16개, 32개, 64개, 128개, 256개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필터 하나가 특징의 파널을 생성하기 때문에 출력 특징되는 필터의 개수에 해당하는 K 프라임의 깊이 혹은 N 프라임 곱하기 N 프라임 연산을 하고 나오는 영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거의 이제 그 퍼셉트론이랑 비슷한 연산, 비슷해요. 사실 이것도 2000가 뿐이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성하려면 덧대기, 보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2차원 영상에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퍼셉트론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덧대기, 패딩이랑 보폭, 스트라이드 그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요거 맵의 경계 필터를 매면 일부화서 받고 나기 때문에 적용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제외하면 층이 깊어질수록 맵의 크기가 조금 작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챕터 3에서 했었죠. 이게 잠깐 챕터 3으로 가서 그래서 그런데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픽셀 컨볼루션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이렇게 그 하이픈이 붙잖아요. 픽셀 숫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픽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니라 픽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픽셀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챕터 8로 돌아가서 챕터 8로 돌아와서 가장 외부에 있는 픽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연산하다 보면 얘의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이 사진의 크기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0으로 가장 외부에 있는 픽셀을 이제 0으로 다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흰색 픽셀로.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내부가 이제 연산하는 층이 되겠고, 바깥쪽이 이제 0으로. 그래서 요거를 덧대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진의 크기가 혹은 이 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외부에 그러니까 연산을 하고 남은 그 픽셀에다가 그냥 0으로 다 씌워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덧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덧대기는 경계화석 값을 복사해서 덧댄다.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 보폭이라는 거는 다시 이제 챕터 3으로 가세요. 일단 가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챕터 3이에요. 지금 3.16인데 컨볼루션 원리에서 보면은 얘가 한 칸씩 옮겨가죠. 연산자가, 그죠? 컨볼루션 연산자가 한 칸씩 옮겨가는데 얘를 이제 보폭이 2다. 그러면 두 칸씩 가는 거예요, 픽셀을. 두
칸씩 점프를 하는 거예요. 한 칸씩 건너뛰는 거. 요거를 보폭이라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도, 네, 이것도 이제 그 같은 개념인데, 이 보폭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픽셀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이 픽셀을 사실 모든 픽셀의 연산을 다 하려면 굉장히 이제 그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폭이라는 걸 이루한다는 거는 최적화에 대한 방법이에요. 최적화되기. 그래서 이 보폭을 이루하고 예를 들어서 이루한다고 하면 이와 두 개의 화소씩 건너뛰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폭이라는 거는 이제 건너뛰기 때문에 맵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시가 있죠. 근데 요거는 그 지금 그림으로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 그 밑으로 들어가서 아예 영상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올라가요. 네.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웹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밑에 쭉 가보시면 이거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요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컴퓨터 생명망이 연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두 칸씩 가죠? 지금 연산을 보시면 이게 여기 피해가 안 되는데 보시면 두 칸씩 갑니다. 그리고 컨버전 연산 요 각각의 픽셀마다 다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각각 여기 들어가는 요 가장 오른쪽에 초록색 요 결과 픽셀 있죠. 아웃풋 볼륨이라고 하는 여기 하나하나씩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픽셀의 연산을 보면 곱보기 2점 픽셀 두 칸씩 건너뛰어가면서 연산하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외부에는 이 검은색 픽셀 이거 보이시죠? 인풋 볼륨에서 이게 이제 0으로 덧대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 픽셀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줄어드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첫 번째 필터 W0 그리고 두 번째 필터 W1 그래서 첫 번째 필터를 연산한 결과가 이 초록색 위에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가 두 번째 필터가 되겠고 그리고 인풋 볼륨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상중하로 있으면 이게 RGB예요. 세 가지 채널. 요 인풋 볼륨 바로 아래 보시면 지금 X하고 대괄호 있고 그 다음에 콜론, 0 요게 이제 RGB 채널 그리고 0, 1, 2 그래서 각각 이렇게 RGB 채널로 얘가 이제 필터별로 연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아마 그 책에도 이 웹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는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설명을 굳이 하자면 여기 5 곱하기 5 곱하기 3 입력 특징 맵 있죠? 입력 맵 그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필터를 두 개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필터 두 개라는 거는 필터 1, 필터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출력 3 곱하기 3 곱하기 2 출력 맵을 만들었죠. 그리고 3 곱하기 3 이게 두 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 그래서 0 패딩을 적용했어요. 가장 외부에 픽셀을 0으로 다 덧대버렸죠. 그리고 보폭을 2로 설정해서 5 곱하기 2가 10 곱하기 3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띄어서 연산을 하니까 가운데만 이렇게 남잖아요. 진짜. 이제 이게 7개니까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말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될 거예요. 이 영상.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연산이에요. 그래서 필터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연산했을 때 얘도 그리고 이 입력 특징 얘에다가 이렇게 필터를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해버리면 요거 세 개를 다 연산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요 위에 있는 수식이 밑에 있는 이 아웃풋 값에 해당 채널의 마이너스 4가 그래서 이 마이너스 4가 이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해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버전 연산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컨버전 층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설명이 조금 그림이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찾기가 컨버전 층은 지금 요 연산을 하는 층을 말해요. 그냥 입력 특징 맵에다가 필터 1을 곱하는 어떻게 보면 퍼센트론마다 각각 인딩층이 여러 개 있고 그 층마다 가중치가 곱해지고 요런 연산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력 특징 그러니까 입력 맵에다가 필터를 곱하는 연산 층을 여기서 이제 이 필터는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론의 가중치가 컨볼루션 신경망의 필터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층에는 가중치 공유나 부분 연계성이라는 요 가중치 공유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필터라는 거를 이제 각각 층마다 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층마다 어느 정도 이제 공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유라는 거는 이 필터가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한다는 거죠. 층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예지 8.2면 보면은 두 개의 컨버전 층에서 한 신경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2가 이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폭이 2예요. 두 가지 건너뛰기를 연산했으니까 당연히 반으로 줄어들겠죠. 이 크기가. 그리고 필터가 64개예요. 컨버전 필터가 64개니까 처음에 RGB였던 영상이 64개로 늘어나요. 64개로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보폭 2로 한 다음에 5 곱하기 필터로 128개 했다. 이거는 다시 뭐냐면 보폭을 2로 했으니까 다시 또 반으로 줄어들겠죠. 두 번씩 건너뛰어서 필터 연산했으니까. 근데 필터가 128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얘가 필터 전체 맵의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필터의 크기는 64에서 128로 또다시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산인 거예요. 필터 개수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의 RGB 채널에 있는데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150픽셀을 적용하고 400픽셀 적용하고 이렇게 해갖고 64개를 적용했어요. 그럼 당연히 적용한 수만큼의 사진이 늘어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연산량이 나오는데 각각 이제 픽셀마다 얼마나 곱해지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뭐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보시면 256 곱하기 256은 IGB 채널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특징 맵으로 보면 이 깊이가 3인 거죠. RGB 채널 3개니까. 그래서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 이렇게 텐서로 나타낸다. 이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0 덧대기를 하고 보폭을 2로 해서 웹의 크기의 반으로 줄어든다. 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는 보폭을 2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칸씩 뛰지 않고 한 칸씩 뛰어서 연산한다 그러면 안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보폭을 4로 했다. 그럼 4칸씩 뛰어서 연산을 했다. 그러면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64개의 필터를 이게 썼기 때문에 이 출력은 이 깊이는 64개에 늘어났지만 크기는 반으로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보폭 2에다가 5 곱하기 5 필터를 적용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필터가 128개래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보폭이 2이기 때문에 또다시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수마다 곱셈량이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곱셈의 횟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곱셈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층.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플레이층은 뭐냐면, 이 화소, 2 곱하기 2 필터로 플레이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2 곱하기 2 픽셀 내에서 가장 큰 것만 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터 안에 하는 중에서 추택값을 취하는 영상이다.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왜 플레이이 필요하냐면 보통 이제 어떤 사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작당 그런 물체들도 있고 보통은 그 중심 물체랑 거리가 먼 잡지 같은 그런 물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같은 걸 빼버리고 중요한 물체만을 추려내기 위해서 플레이층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그런 사진이건 간에 불필요한 정보들이 항상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취득값을 취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을 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평균 플랜이 있는데 사실 거의 쓰진 않는다고 해요. 보통은 최대 플랜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산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텀블러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퍼펙트론이 완전 연결치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듯이 이 텀블러를 생각나는 텀블러 친구가 플레이팅의 구성 요소를 만든다. 이게 그림에 나와 있지만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요 C가 텀블러 층이죠. 그리고 T가 플레이팅이에요. 그리고 FC가 요 뒤에 완전 연결층. 그리고 플랫폼이 2차원으로 1차원으로 변환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H가 필터 크기, H가 그리고 K가 필터 개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 HK, SP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 해당 층마다 어떻게 연산하는지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리션 층에서는 필터 크기 H에 필터 개수 K 그리고 곱곡 S 그리고 덧대기로 해서 컨버리션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플레이 층에서는 필터 크기, 플레이는 필터 크기만 필요하죠. 아까 최대의 픽셀만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필터 크기와 그 다음에 곱곡.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합니다. 그 통일층은 그 해당 픽셀에서 가장 큰 놈을 취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쭉.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새 자체가 얘를 1차원으로 바꾸면 콘셉트론이 되는 거고 2차원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 컨볼루션 심리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네5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한 컨볼루션 심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 이게 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위에가 리네5 네, 그림 8번 11이 11A가 리네5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컨볼루션이나 그 다음에 서텐트 그 서텐트링이 플레이층이고 그 다음에 풀 커넥션이 완전 연결층 그래서 이렇게 연상이 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현재 그런 제가 지금 되고 있는 연산이나 그 컨볼루션 신경망이랑 가장 초기의 컨볼루션 신경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5를 간략하게 줄이면 CP, CPC, 그 다음에 FC, FC. 그러니까 컨볼루션, 풀링, 그 다음에 풀 커넥션,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이 된다. 그래서 가중치를 세어보자면 이렇게 첫 번째 컨볼루션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총 61,706개의 가중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중치의 어떤 개수는 퍼센트로는 비슷하죠. 그래서 컴퓨터 숙련만은 컴퓨터 친구가 플레이층, 그 다음에 완전 연결층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모양으로 조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신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게 뒷면이고 이런 거를 사람이 지적을 하는 게 이제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처리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림 8-12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결과가 하고 있죠. 지금 A는 그냥 영상을 그림 8-12에서 A는 그냥 압축했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컨버전 연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과 같은 이 풍경 배 사진이죠. 배가 나와 있는 풍경 사진을 오른쪽처럼 이렇게 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제는 현재 보이는 여기서도 보시면 역전 알고리즘 이거 역전파 제가 얘기했죠. 그 입력증인 가중치가 컨셉트라는 경우에는 입력증인 가중치가 출력증까지 쭉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층마다 다 특징이 다르니까. 그래서 얘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오차를 줄이면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역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심리문에서도 역전파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전방 계산, 입력증에서 출력으로 가는 전방 계산에서는 출력 팩터 0을 출력을 하죠. 그리고 2단계에서 손실함수를 통해서 출력 팩터 0이랑 참가 팩터 Y 그러니까 실제랑 출력이랑 실제를 오류가 난다고 했을 때 3단계 역전파 과정을 통해서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갱신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중치는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갱신을 해서 U1부터 U2 그 다음에 여러 개 있는
그 가중치를 갱신을 한다 이 얘기. 그래서 이것도 개념이 저번에 얘기했던 컨셉트론에 대한 엽적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그 개념도 역시 콤보를 신경하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814 보시면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필터가 나오는데 그 고전적인 방법이라는 그림 814를 봤을 때 특징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진이. 근데 딥러닝에서는 이거 통째로 다 컴퓨터가 하는 거죠. 컴퓨터로 신경망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컴퓨터 신경망을 통과하면은 더 이제 오차가 줄어가는 얘기인데 이 컴퓨터 신경망이 작동하는 방법은 주어진 데이터셋을 인식을 하고 최적의 패턴을 그때그때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게 되면은 얘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딥러닝을 쉽게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이거는 뭐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제 실습을 여러분들은 근데 리네 5 제어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코드가 좀 길어요. 네. 그리고 출력은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서 마지막 정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지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기니까 4시 15분? 한 17분 정도? 17분 정도 이것저것 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 저도 이거 해보니까 이게 중요히 틀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길어지네. 그래서 일단 4시 1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이거 한번 이제 8가지 여러분 한번 잠깐 해보세요. 네, 좀 진행해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일찍 끝나고 그리고 과제는 이제 제가 한 페이지 이내로 요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제 취지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복습하는 사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데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그래서 일단 내면은 점수 다 100%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늦어도 본 점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과제를 좀 웬만하면 내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절반만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서 약간의 강점, 한 10% 정도 강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제는 이제 다른 과제 제가 안 내는 대신에 공부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특히 좀 상황들은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 그래서 과제를 최대한 좀 가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각 체크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